이제 답을 좀 매겨보면요. 1번에 2번, 2번에 5번, 3번에 2번, 4번에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대립가설 얘기하면서 얘네들은 지 혼자는 못하니까 이런 것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1번에 딱 나왔죠? 1번에 2번 보시면 비무가설과는 달리 검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가설이다. 이거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2번 한번 봅시다.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공장에서 필라멘트를 생산할 때 원료로 만든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끊어질 때까지 평균 수명이 1200시간 정도로 품질 관리를 해왔다. 그런데 원료로 새로운 필라멘트를 개발해서 시험을 봤더니 불량률이 전에 20%였는데 10%로 줄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유의 수준, 우리 유의 수준이라는 게 우리 아까 퉁쳐서 얘기하면 뭐다?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감당할 만한 오류 수준?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치? 감당할 만한 수준 0.05로 해서 통계적인 가설 검정을 수행하기로 하고 실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봤더니 0.03이었다. 그러면 감당할 만한 오류 수준이죠. 그쵸? 기무가설이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을 만한 한 거죠. 그쵸? 효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대립가설이라든지 기무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뜻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았다면 선지에서 조금 헷갈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이 5번인 이유는 뭐겠어요? 유의 수준을 0.01로 낮추면 그래 이게 효과에 대해서 더 빡빡하게 기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기준들이 더 높아지는 것은 되겠지만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지 못하죠. 왜? 0.03이니까 오버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대립가설을 0.01로 유의수준 잡으면 얘는 오류가 날 수준이잖아. 그치? 즉 다시 얘기하면 효과가 없다의 기준을 그래도 오류 날 수준을 0.05로 잡은 거 아니에요. 근데 0.01이 돼버리면 얘는 오버가 되죠. 그러면 대립가설.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건 필라멘트 새로운 거 쓸만하다.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채택할 수가 없죠. 답은 그래서 5번 되겠죠. 넘겨서 3번. A에서 보기에 눈가림법과 비슷한 것. 치료 내용을 알게 되면 치료 효과 판정의 정보 빗둘림이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심리적인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정보에 있어서 뭔가 비뚤어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가림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과 관련이 깊은 것은 모두 위약이지만 비타민C를 먹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면서 나 좋은 약 먹고 있어. 그러면 감기도 빨리 나을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일부러 정보를 많이 밝히지 않는다의 위약 효과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4번은 뭐 어렵지 않게 4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부터 봅시다. 얘는 그 139페이지에 잠깐 보시면요. 뭐 2번에 보기에 보면 안무지개, 수무지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의 종류가 있다. 쌍무지개인데 위에 거 아래 거 이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앞으로 다시 넘겨서 13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지개를 근데 쉽게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얼마 전에 뭐 최근에 본 무지개다 그러면 1, 2년 전에
강원도에 칼국수 먹으러 갔을 때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일이 잘 되려나 보다 했는데 김구고 어쨌든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려면 아마 안개 정도 끼는 그런 느낌에 안개까지는 너무 이렇게 깜깜하고 막 그럴 텐데 어쨌든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수분이 충분히 있을 때 무지개가 형성이 될 겁니다. 무지개는 결국에 반사각을 통해서 빛이 산란하는 효과로 만들어진 것이죠. 자, 보시면 첫 번째 단락 비가 내린 후에 하늘에서 무지개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흔히 접하는 무지개, 수무지개, 1차 무지개, 하늘에서 두 개의 무지개가 떠 있는데 다른 것을 안무지개 또는 2차 무지개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래 무지개가 얘도 있고 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개가 있다. 얘는 사실 그다음 키워드는 무지개다 이 정도 1차 무지개, 2차 무지개, 뭐 수무지개, 안무지개 이렇게 있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수무지개라고 하는 1차 무지개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게 과학 지문이니까 살짝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과정이나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문장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우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팁이라면 팁 별거 아니지만 얘기를 한다면 생성된다 했죠. 그럼 앞에 있는 건 생성에 따른 조건들, 요인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처럼 그러면 나는 그림을 먼저 보기를 추천해요. 물론 그림을 봐도 모를 수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늘려갈 수 있다면 글을 빨리 쳐낼 수가 있어요. 빨리 깎아낼 수가 있어요. 햇빛이 들어와 수무지개의 원리래. 빨간빛, 보랏빛, 보랏빛. 그러면 빨간빛은 이만큼. 각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는 보라, 여기는 빨강 이렇게 한번 표시는 해놓자. 맞죠? 그리고 사실 무지개를 얘는 흔히 본다고 하는데 나는 흔히 못 보는 것 같아. 그렇지 않냐?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어요? 빨간 쪽 파란색은 알잖아. 그렇게 센다는 것은. 근데 빨간색부터 먼저 보인다는 걸 알고 있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되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7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잖아. 요즘은 별로 그리지도 않죠. 빨간색 먼저 시작된다는 거 알고 있나요? 그것도 사실 우리한테는 배경지식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너무 당연한 듯이 이 지문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겹쳐 보이잖아. 그쵸? 흐릿하게 선 하나 정도로.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정도만 보일 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보라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오른쪽 그림처럼 계속 볼게요. 햇빛이 물방울 속으로 들어가면서 굴절이 될 때 방향에 따라서 빛이 분리되는 분산 현상이 발생한다. 분산 현상, 빛이 분리되는 분산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얘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색깔별로 퍼진 물방울 안에서 퍼진 채로 물방울 안에 진행되던 빛이 물방울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반사된다. 이 경계면에서 반사가 된다. 이때 빛이 물방울과 공기의 경계면에 닿을 때 각도와 반사되어 나오는 각도는 같다.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들어가는 각도하고 나오는 각도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닿을 때의 각도와 반사되어 나오는 각도는 같다. 그거 동일하게 각도가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동일하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사된 빛은 다시 물방울 속에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우리가 보는 무지개 빛이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들은 무지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무지개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것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쵸? 반사각은 같고 반사된 빛이 물방울 속에서 진행하다가 공기와의 경계면에서 만나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된다. 그래서 물방울 밖으로 나와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면 얘는요, 사실 아까 그림을 봤을 때 끝. 그 정도 이해하면 끝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단락은 무지개 생성의 원리, 무지개 생성의 과정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면 되겠다. 각이 한 40초 내야 되고 들어오는가 나가는가 얘 같다. 그쵸? 얘는 보라색 먼저 빨간색 나중이다. 보라색 먼저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빛이 구형의 물방울로 들어가서 반사되어 나올 때 들어간 빛과 나오는 빛의 이른 각도는 빨간 빛은 이 정도, 보라색은 이 정도. 그러니까 보라색이 각이 더 작죠.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 있죠. 얘는 각이 더 깊게 가니까 한 2도 정도 더 밑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부러진 각을 무지개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무지개각이 작아서 빛이 물방울에 꺾여 나올 때 더 많이 꺾여서 위쪽에 있는데 왜 우리는 빨간색을 위쪽으로 보는 것일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어떻다?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겠죠. 그쵸?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보통 결과를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담화 표지죠. 그쵸? 왜 이렇게 있는 것일까? 무지개각에서 빨간색을 보일 때 보라색은 햇빛과 사람의 눈에 약 40.7도를 이루는 위치에서 보인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일 때 빨간색 위쪽에 나타나는 보라색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 사실 선생님은요 이거 이해 잘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40.7도를 이루는 위치에서 보이는데 사람의 눈이 약 40.7도를 이루는 위치에서 보이는데 시야에 왜 잘 안 들어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죠. 그쵸? 선생님이 아까 생각을 해봤어. 눈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40.7도로 온대. 빛에서 40.7도로 온대. 40점 몇 도냐? 7도. 그래서 보인대. 눈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45도로 가야 되나? 근데 안 보이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보나? 우리가 올려다 보니까 잘 안 보이나? 어쨌든 난 모르겠어. 왜 얘가 눈에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물방울에서 빨간색의 위쪽에 나타난 아까 빨간색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보라색 여기 있었죠. 그쵸? 빨간색이 위쪽에 나타난 보라색이 보이는데 아래쪽 물방울에서 그러면 위쪽 얘 설명이 약간 나는 부실하다고 봐. 위쪽 물방울이 있고 아래쪽 물방울이 있어. 근데 위쪽 물방울에서 빨간색이 나왔어. 얘 빨간색은 잘 보이는 각도인가 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라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나오죠. 그쵸? 우리가 보는 거는 두 개의 물방울이 있다면 이런 느낌을 본다는 거지. 이 정도 각도에서 본다는 거지. 얘 얘기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물방울에서 빨간색이 위쪽에 나타난 보라색은 관찰자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시야각 내에 있나 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보라색이 빨간색 아래에 위치한 것이다. 그러면 물방울 두 개 정도. 그리고 얘가 빨간색, 보라색. 근데 얘는 안 보이고 그 다음 보라색이 보이는구나 라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 보라색이 나중에 밑에 위치하는 이유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고 이것은 반사각에 안 보여서 결국에
뒤쪽 두 번째라고 얘기했나? 아래쪽 물방울에 보라색이 보인다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좀 몇몇 과정들이나 아니면은 이해에 있어서의 몇 개가 생략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해하면 왜 이게 40.7도인데 왜 안 보여? 시야각에 위치하지 않는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퉁칩시다. 그래서 보라색이 이때는 안 보이고 이때는 보인다. 두 번째 밑에 있는 아래쪽에서는 보인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불친절하죠.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적었죠? 다 적었죠? 근데 안무지개는 그러면 또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안무지개도 수무지개와 마찬가지로 빛의 굴절과 반사에 대해 생성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빛이 물방울 수에서 두 번 반사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빛이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얘는 또 약 50도래. 그리고 보라색이 여기에 있고 빨간색이 위에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정도만 써주면 좋겠죠. 여기 얘가 보라색, 얘가 빨간색. 각도는 50. 두 번 꺾여. 그쵸? 두 번 꺾여. 얘도 아마 비슷하게 똑같은 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겠다. 두 번 꺾여. 이 정도로 써놓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마치 뭐랄까 꼬투리 잡는 것처럼 네 번째 문단은 그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먼저 표시해주고 얘가 질문하는 것들에 얘는 지금 자문자답의 형식을 좀 따르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데를 확인하고 먼저 읽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안무지개는 왜 수무지개에 비해서 빛이 어둡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어쩌고 크게 두 가지다. 둘째는 자르고. 이에 따라 담화표지. 먼저 한번 읽어보자. 빛이 넓게 분산되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아, 넓게 분산되는구나. 이거 깔고 가자는 거죠? 아, 두 번 반사되면 어쨌든 빛 에너지도 굴절하면서 산란되거나 퍼지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에너지가 소실되겠죠. 빛의 양이 감소한다. 그리고 물방울 안에서 빛이 반사될 때 입사된 빛의 일부분만 반사되는 부분에 반사되는 부분 반사가 일어난다. 부분 반사도 이렇게 수식돼서 정의가 된대요. 반사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빛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쵸? 당구도 그렇잖아. 당구 칠 때 어쨌든 쿠션을 몇 번 꺾으면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게 빛의 양이 감소하는 빛의 양이 커진다니까 여기에 감소한다라는 거죠. 뭐가 반사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감소가 많이 된다. 둘째, 암무지개 색깔에 따른 무지개 각의 차이가 수무지개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암무지개의 색깔에 따른 무지개 각의 차이가 수무지개보다 훨씬 크다. 무지개 각의 차이가 수무지개보다 훨씬 크다. 색깔에 따른 무지개 각의 차이가. 그러면 얘는 넓게 퍼진다. 아까 각도가 50도니까 더 커졌죠. 그쵸? 40 몇 도보다 커졌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각이 크면 넓게 분산된다. 이거는 빛이 더 넓게 퍼진다. 이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눈에 더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넓게 퍼져서 그러니까 선명한다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색깔들이 좀 뭉쳐서 있단 말이죠. 무지개가. 근데 각이 작으면 조금 더 조밀하게 보이니까 색이 분명하게 있겠죠. 근데 넓게 퍼지면 어때? 흐리멍텅해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무지개 봤을 때 주황색을 발견하기 쉽진 않을걸요? 그쵸? 빨간색, 보라색, 그리고 그 어딘가에 무언가들. 그치? 근데 그게 더 넓게 퍼진다면 어때? 더 많이 색깔이 안 보이겠죠. 색깔의 밀도가 더
퍼지니까 선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단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암무지개의 특성과 그리고 이 암무지개가 왜 흐려지냐? 빛이 어둡냐? 암무지개가 빛이 어두운 이유 1번, 2번이 있는데 첫 번째 반사가 많이 되니까 당연히 빛의 양도 감소한다. 빛이 감소한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사각이 크니까 선명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11시에 시작해서 2시간 반을 하면 1시 반 맞죠? 네. 얼마 안 남았어. 화이팅! 할 수 있다. 자,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단락. 자, 함께 만들어질 때, 무지개가 만들어질 때 근데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그 이유도 사실 중요하겠죠. 왜? 암무지개는 물방울의 크기가 클 때 우리 눈에 보인다. 이게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부가 돼야 될 거예요. 첫 번째, 그래. 암무지개가 보이려면, 그러니까 무지개가 두 개 쌍무지개가 뜨려고 한다면 물방울의 크기도 커야 되고요. 그러면 강수량도 좀 영향을 미쳐야 되겠고, 그리고 걔네들이 오랫동안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 습도 이런 것들도 꽤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유지가 되겠죠. 암무지개가. 그리고 무지개 각은 빨간색이 50.4, 보라색은 53.5. 그러니까 수무지개에서는 빨간색의 무지개 각이 더 컸는데 암무지개에서는 보라색의 무지개 각이 더 크니까 색깔 순서가 반영된다. 그래서 보남, 파초, 노주, 빨이 된다. 얘도 하나의 특징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무지개 각의 크기가 다르다. 그리고 위치도 지금 위치는 보라색이 꺾였죠. 그렇죠. 보라색이 꺾이고 빨간색이 먼저죠. 그렇죠. 그거 위치가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얘도 순서가 반대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얘는 5번 단락은 관찰이 잘 안 되는 그 이유. 무지개 각 크고 그리고 이게 2번이 되겠고 1번은 1번은 뭐가 될까? 물방울의 크기가 커야 돼. 커야 돼. 근데 이런 조건들이 부합이 돼야 무지개 조건이 크니까 미안해. 이유는 물방울의 크기가 커야 되죠. 그리고 색깔 순서는 반대다. 이 얘기도 살짝 들어가는 거죠. 얘하고 얘.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반사각 때문이다. 반사각이 커서 반대가 된다. 색깔 순서가 반대가 된다. 그 얘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139페이지에 1, 2, 3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에 1번. 자, 1번은요, 별로야. 왜 별로냐? 얘는 나를 속였어. 어떻게 속였어? 3번 선지에 보시면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했죠? 자, 이걸 만약에 빼버리면 말이 되죠. 무지개 생성을 유형별로 분류했어요. 그건 돼. 하지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했다. 이거는 아니죠. 그쵸? 이거 페이크를 준 겁니다. 그쵸?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이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의 선지들은 우리가 암무지개 A하고
B, 수 무지개를 구별할 때에 텍스트가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쵸? 무지개 각의 차이가 크다. A가 B에 비해서. 그러면 더 많이 퍼지게 되겠지. 그치? 1번. A는 B와 달리 보라색 무지개 각이 빨간색보다 더 크다. 이거는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A와 B는 모두 빛이 불철되어서 분산되는 과정 포함하고 있죠? 이건 둘 다 앞부분에 처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로의 그 각각의 무지개를 얘기할 때, 그리고 A는 형성 과정에서 B는 B에 비해서 빛이 반사되는 게 두 번 불철이 되죠. 그쵸? 반사가 되죠. 근데 5번. 경계면에 닿을 때의 각도와 반사되어 나오는 각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은 B 같은 경우에 수 무지개는 굴절이 됐을 때 들어가는 각 나오는 각이 같다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사실 B가 그러하다면 A도 그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죠. 그쵸? 배경식이 없고 내가 의문점이 든다고 하더라도 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사각과 입사각이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3번 기억의 이유를 추리한다고 한다면 물방울의 크기가 커야지 모을 수 있는 빛이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에 그 공기 중에 커다란 물방울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소나기가 내리고 난 다음에 공기 중에 물방울이 좀 있어야 된다고 이런 느낌이어야겠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넘겨서 선생님은 뒷부분 쭉 넘겨서 과학기술 6번을 조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더 손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양이 많게 느껴질 거니까 얘는 또 되게 촘촘하죠? 그쵸? 재수없죠? 빨리 얘기할게요. 그리고 문제는 거의 뭐 안 풀 겁니다. 이 정도 부른 거 정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논문이 아니냐고? 아니야, 이 정도도 나와. 이 정도도 충분히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시중에서 문제집도 많이 판매를 하고 실제로 우리 그 정규 수업이든 뭐 이렇게 뭐 나눠주는 그 문제들을 보면 웬만하면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선생님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도 그런 걸 좀 시키고 있는데 일부러 고2 고3 문제를 풀려요. 고2들도 고3 문제를 풀려요.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선생님이 마련할 수 있는 범주라고 한다면 일부러 어려운 걸 제시해요. 실제로 선생님이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처음 3월 모의고사에 그 해에 수능 특강에 나왔던 지문과 주제가 유사한 것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물론 쉬운 글, 어려운 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나는 일찍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파일 구할 수 있고 녹화되니까 내가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선생님한테 문의하세요. 네. 내가 뽑아라 뭐 복사도 좀 해줄 수 있지. 아니면 여러분들 사는 거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뽀대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벌써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준비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권하고 싶은 거는 내가 목표가 높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남들보다 남다른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남다른 노력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하는 것도 조금씩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수능 특강 4 혹은 선생님한테 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안 풀 수도 있죠. 그래서 뽀대로 들고 다녀. 왜? 언젠간 풀겠지. 아니면 보는 신용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겠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진짜 안 풀란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선생님 옛날에
국어국문학과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야 무조건 책을 사 빌리지 말고 사 그랬어. 그래서 난 부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싼 책을 맨날 사라고 그러지? 그 과제를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거야 책으로. 근데 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물론 나중에 안 읽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쵸? 알라딘 이런 데 팔 수도 있지만 사라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내가 그러한 책들이 놓여져 있는 환경에 있으란 얘기예요. 마찬가지야.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3 문제들도 풀어보세요. 이거는 뭐 학년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훑어라도 봐. 와, 걔 어렵구나. 보세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 해야 되네? 라고 한다면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해설 보고 선생님이 과외할 때 옛날에 과외할 때도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고3이 돼서 날 만났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지금까지 안 풀어본 문제들 많이 있지? 엄마가 막 권해 막. 얘 이것도 안 풀고 저것도 안 푸는데 좀 풀게 좀 해주세요. 근데 쉽진 않지. 왜냐면 내가 또 내야 되는 숙제들도 있으니까. 난 얘기해. 너 지금 이거 안 풀 거잖아 어차피. 그러면 놓고 답부터 우선 형광펜으로 체크해. 처음에 애가 어안이 벙벙 그럽니다. 어차피 안 풀 거잖아. 그치? 지금까지 안 푸는데 앞으로도 안 풀 거잖아. 그럼 체크라도 해. 그러면서 보기라도 해. 그 중에서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별표 친 다음에 나한테 물어봐. 그리고 버려. 왜? 이게 마음의 짐이 되고요. 이게 내가 안 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공부하기가 더 싫어져요. 여러분들도 집에 안 푼 문제집 있다. 그러면 봐봐. 우선 진입의 장벽을 줄여야 돼. 수학 문제가 이만큼 있다. 쳐봐. 근데 안 풀었어. 냅뒀어.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답부터 우선 골라. 그리고 체크를 해.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한 개 정도는 그러면 내가 이걸 답을 체크하다 보면은 어쨌든 뭐 30분이나 1시간씩 들은다고 쳐보자. 그래도 적어도 10분 이상은 그런 짓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요, 한 문제를 좀 풀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고 풀고 버리는 게 낫잖아. 버리더라도. 어차피 고3 돼서 버릴 거. 정리하고 버릴 거.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자, 잔소리 그만하고 4강 마지막 질문을 봅시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얘기했는데요. 변이하고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안했대요. 진화를 얘기할 때. 변이는 이런 거고요. 자연 선택은 여기서부터 나오죠. 자, 선생님이 이 글을 볼 때 이 사람이 새로운 개념을 두 개를 얘기했구나. 그러면 얘네들부터 우선 동그라미 다 치고 시작해. 분류했잖아. 이거 두 개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 첫 문장은요, 아무거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했어? 이거 두 개를 제안했다. 변이는 이런 거다. 일반적으로 이러하다. 근데 그 중에서 자연 선택이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돌연변이 알잖아요. 그쵸? 아니, 부모한테서 나오지 않은 성질들, 형질들이 나오는 거야. 부모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는 둘 다 한국 사람 황인종인데, 갑자기 얘가 흑인이 나왔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상하죠. 아니면, 너무 백인 같아. 알비노야. 지금은 알비노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선생님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알비노인 친구를 본 적 있어요. 눈이 젓갈색이고 여기 머리카락은 노래. 그리고 피부는 그렇게 많이 흰색은 아닌데 약간의 얼룩이 있더라고. 흰색 얼룩이 있더라고. 축구를 잘했던 친구예요.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은 변이죠. 그렇죠? 자연 선택은요. 자연이 선택한다는 거야. 뭐야? 진화된 것들은 사실 무언가가 유전자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자연 선택은 여기 조건, 여기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특정한 환경에서 생존이 유리한 형질을 갖고 태어난 개체들이 경쟁에서 승리한다. 더 많은 다수를 얻는다. 그들에게 형질이 더해진 만큼 일어난다.
기린의 예를 들면 기린 같은 경우에는 목이 긴 애가 있고 짧은 애가 있었을 텐데 목이 긴 애가 풀을 뜯어먹기에 더 유리하니까 걔네들 위주로 더 진화를 많이 했겠죠. 더 많은 그 자손들을 낳았겠죠. 그러면 그건 자연이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환경이 변해 혹은 자연환경에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그 자연환경에 맞는 애들이 더 자손을 번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생존에 더 유리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변이와 그리고 우리는 이걸 사실 종의 기원이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변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질의 변화다. 그치? 만약에 지금같이 이런 건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뭐냐면 빨리 해줄까요? 뭐냐면 옛날 그 어르신들이나 선생님 또래들보다 여러분들이 속눈썹이 더 길어요. 더 길어요. 세대들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속눈썹이 더 길어요.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 길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더 매연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더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때? 코털도 많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눈썹도 더 많이 생기고 막 그러겠죠. 그쵸? 그렇게 될 확률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집단 유전학이라고 나오는데요. 집단 유전학은 요 앞에서 얘기가 없었죠. 그러면 갑자기 등장하면서 집단 유전학이라는 게 있다. 근데 거기에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맙시다. 집단 유전학이라는 게 있다. 근데 거기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여기 했던 자연 선택 과정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이제 따온 것이죠. 그렇죠? 유전자 풀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빈도에 근거해서 중요한 건 유전자의 빈도에 근거한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계속 새로운 개념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집단은 뭐냐? 타 지역과 격리되어 존재하는 특정한 종의 무리래요. 그러면 특정 종이야. 하나의 집단을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집합, 유전자 풀, 유전자 총집합,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자하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유전자가 같이 있다. 집단을 세대를 거치면서 변해가는데 어쩌고저쩌고 조성도 바뀐다. 자연선택이라 다시 한번 정의하네요.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높은 확률로 생존과 번식을 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는 과정.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풀이하고 있죠. 그쵸? 그거 뭐야? 특정 종이 더 유리한 거예요. 생존과 번식이요. 특정 유전자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연선택의 결과로 어떻게 된다? 유전자 풀 내에 유전자 조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 별 내용 있나요?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치? 그냥 얘는 뭘 설명하기 위한 거야? 집단 유전자 풀 이런 것들을 다윈이 얘기했고 집단 유전자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 다윈이 앞서 얘기한 것과 이 내용들에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수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실 얘도 괜찮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쵸? 유전자 풀 정도가 유전자 총집합 그 안에서 지지고 복구해가지고 자연선택이 일어난다. 이 정도예요. 그쵸? 세 번째. 세 번째부터는 더 쉬워져요. 분류했죠? 그러면 각 단락별로 분류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징들을 확인하고 혹은 예시를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뒤에 나와 있는 즉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러한 결과 뭐 이런 것들의 담화 표지를 찾고 먼저 읽어서 해석이 빨리 될 수 있으면 먼저 좀 읽어줘.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자연 선택에선 지향적 선택, 안정적 선택, 분열적 선택, 균형적 선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대요. 뭘 지향하나? 어떻게 안정적인데? 어떻게 분열됐나? 뭐가 균형적인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설명이 또 복잡하죠? 자, 여기 얘네들은 어쨌든 한 단락씩 나올 겁니다. 그렇죠? 걔네들끼리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만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선택이 있다. 근데 이걸 살펴보기 전에 너무 못됐죠? 그러면 유전자 빈도랑 이거다. 적응도랑 가능성이다. 얘는 유전자 풀 안에서 유전자를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는 비율이다. 그러면 유전자 비율이에요. 빈도는 비율이야. 집단 내 비율이야. 잡이 아니고 집단. 얘는요. 특정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이 다음 세대 유전자 풀에 기여할 수 있는 상대적 가능성. 그러면 유전자 풀에 기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유전자 풀에서 무언가 얘네들이 번식된다는 거죠. 전달된다는 거죠. 유전자 전달된다는 거죠. 그렇죠? 살아남는다는 거죠. 유전자 풀 안에서. 그럼 뭐야? 유전자 남길 가능성이죠. 상대적 가능성이죠. 이해돼요? 특정 유전자를 남길 상대적 가능성. 그치? 그리고 이때 통상적으로 번식률이 가장 높은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을 적응도를 1로 잡아. 그럼 얘는 뭐야? 유전적으로 얘는 우월하거나 아니면 번식이 좋은 거죠. 그쵸? 여기서 얘기하는, 다시 얘기하면 필연적 경쟁에서 싸워 이긴 거죠. 그쵸? 자연 선택을 받은 거죠. 경쟁에서 이긴 거야. 얘는 우월한 거야.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애들은 상대적으로 계산한다. 왜? 상대적 가능성이니까. 이 개념을 집단 전체로 확인하면 번식률을 구해서 적응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치? 평균 번식률을 구해서 그걸로 평균 적응도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은 결국에 집단의 평균 적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 별표 안 돼. 자연 선택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계속 전해져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선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유의미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평균 적응도를 높이는 방향은 생존에 유리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남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치?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첫째, 지향적이라고 하는 건 특정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적응도가 높은 경우 빈도수가 높아지는 거. 예를 들었죠. 이거 장단점이죠. 그쵸? 혹은 특성이죠. 이런 식으로 묻고. 두 번째, 어쨌든 얘는 단단한 분리가 높아진다. 장기적으로 되면 생존에 유리한 표현형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가 우위를 차지할 거고 단일형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유전자의 단일형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면 걔네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야, 우리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으로 진화된 거잖아. 그치? 근데 꼬리 없어졌잖아요. 꼬리뼈는 남아있죠. 그쵸? 약간. 그럼 뭐야? 꼬리가 있는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생물 시간에 배우죠. 막 유전적으로 열성이냐 우성이냐 이런 것들. 귓속털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배우잖아. 그런 것들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단일하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된 거죠. 자, 두 번째, 안정적 선택. 양극단의 중간 정도에 있는 표현형을 갖고 있는 개체가 양극단에 있는 애들보다 생존에 유리한 걸 말하는 거야.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적응도가 떨어져. 그래서 적절해야 된다. 따라서 중간 수치에 R을 갖는 애들이 생존에 유리하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상형이나 아니면 이상적인 그런 뭐 모습, 내가 사귈 만한 사람들 이런 걸 봤을 때 키가 너무 크거나 또 너무 작거나 이 정도보다도 한 평균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이잖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셋째. 분열적 선택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이상의 유전자형이 각각의 환경에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정도가 얘가 되겠고, 이게 분열적 선택의 특성 혹은 결론 정도가 되겠죠. 특정 표현형이 P 환경에서는 생존이 유리하고 Q 환경에서 불리하지만 다른 표현형은 P에서 생존이 불리하고 Q에서 유리하다. 그러면 우리 유전자 풀 안에서는 이런 애들이 다들 존재한다는 것, 분열되어서 존재한다는 것. 다양한 환경에서 분포된 집단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분열적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서는 비슷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애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어떤 백신을 맞았을 때 이 백신이 몸에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안 받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그 병균에 그러니까 적응이 있는 거죠. 그쵸? 백신이 안 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떠한 병균이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은 이런 분열적 선택에서 반대 지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환경 쪽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균형적 선택. 5분에 끝낸다고 했는데 1분 지났네요. 자, 요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생존에 불리한 대립 유전자가 퇴출되지 않고 생존에 유리한 대립 유전자와 일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거. 그래. 아까 얘기한 거하고 살짝, 그러니까 선생님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살짝 겹쳐서 얘기한 이 사례를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생존에 지금 불리한 유전자도 어떤 경우에서는 일정 부분 유지를 해야 된다. 왜? 다양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어떤 유전자형의 빈도가 높아지면 적응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종들이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약간 돌연변이 같은 애들도 늘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둘기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흰색, 아까 얘기했던 알비노, 눈에 띄기 쉽잖아요. 그쵸? 그럼 포식자의 먹이가 되기 쉽죠. 근데 그런 애들도 살아남죠. 그쵸? 그런 것들은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네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식자의 다양성이 유지된다. 왜냐? 낯선 개체가 있으면 피식자를 인식을 못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눈에 잘 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흰색? 얘는 내가 먹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빈도에서 역의존의 선택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봐봐. 여러분들 이 단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잡아먹힐 확률이 적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게 빈도 역의존의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고, 자, 4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3강을 못 들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영상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3강을 해줄 의향도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시간 재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가능하면 그렇게 최대한 해보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